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3월 2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 가까운 미래를 예측.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그때 일본은 어떻게 될까란 제목으로 샘 포트리키오라고 뉴스위크지 일본판에 기고를 했습니다. 조지타운대 교수라고 되어 있네요.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이겨 제47대 대통령이 되면 헌법 규정에 따라 3선을 넘보고 싶어도 넘볼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하고 싶은 대로 정적에 대한 복수심을 타파하면서 독재자의 지위를 목표로 한다. 첫째, 트럼프는 일상적인 뉴스 헤드라인을 독점하려는 강력한 의지 아래 행동할 것이다. 둘째, 트럼프는 지식 부족 때문에 또 설득력 있는 조언자에게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방침을 전환하거나 과거 발언을 취소할 것이다. 셋째, 그는 강렬한 갈채를 받고 싶어 한다. 넷째, 트럼프는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거대한 레거시를 손에 넣기를 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주의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군사력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틀림없이 비난할 것이다. 그는 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곧 변심한다는 소제목에서 외교 정책에서 우선 무엇을 하든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으로부터의 불법 이민 유입에 단호한 자세를 보인다. 일기를 이슬람교도가 많은 특정 국가로부터 입국을 금지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처럼 트럼프는 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유럽의 위기감은 더욱 강해진다. 뭘 할지 모르는 트럼프 시절 4년 동안은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2기 정권에서는 그 큰 역할을 맡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거로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주목이 되냐면은 국방부 부차관보 출신 엘브리지 콜비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영화배우 수준의 외모와 하버드와 예일이라는 명문대에서 단련된 학력을 가진 그는 단련된 학력이다. 이런 표현이 있군요. 미국이 중국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 한다고 생각한다. 콜비가 요직에 발탁되면 중국이 더 거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사인이다. 요 사진은 이제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났을 때 사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김정은은 핵 보유 승인을 쟁취할 것 같다라고 로이터 사진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찍힌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북한 사람 같진 않은데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요런 정도 수준이면은 이게 북한 사람 얼굴 같지가 않은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요런 게 오히려 궁금증을 자아내네요. 어, 동양계 미국인인지 이게 뭐 여기 무슨 표시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콜비를 검색해 보니까 미국은 북한보다 중국이 더 위협, 한국 그래서 대북 방어 실질적 책임져야라고 어, 3월 4일 날 워싱턴 김유진 특파원이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헤드라인 뉴스에 잘 안 뜨죠. 검색을 해봐야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유럽의 몇몇 나라는 이미 미국이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면 유럽의 위기감은 더욱 강해진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 트럼프의 일본에 대한 불신감은 뿌리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청년 지지율이 이 바이든보다 더 윗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일본에 대한 불신감은 1987년 41세 때 미국 그 유력 그 광고주의 일본 비판 전면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요걸 보니까 80년대 후반쯤 해서는 일본이 거의 그 미국 서부 대도시를 빌딩들을 점령했을 때 얘기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 부동산 재벌 지금 뭐 재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장사에 좀 방해가 되는 게 일본이니까 일본을 그때 이제 그 극히 싫어했던 것 같고 또 미국 자체가 결국은 그 프라자 합의로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을 만들게 했었죠.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뜻에 따르지 않는 일본 측의 정책이나 발언에 흥분하거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훈수로 일본의 반감을 폭발시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부추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베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발빠르게 취임 전에 그 날라가서 골프 외교로 좀 우리한테 감정이 원래 안 좋았지, 당신. 우리 그게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 옛날 얘기를 왜 하고 있어 해가지고 아베가 그거를 풀었죠. 어,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걱정하는 게 아베와 같은 정치인이 지금 트럼프를 상대할 정치인이 누구겠느냐. 일본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이 임기 수명이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 견해도 있죠. 그래서 중국뿐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도 저격에 나섰다. 이렇게 소제목을 또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그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백인 노동자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어, 미국이 이 공장 제조업들을 중국으로 다 넘기면서 미국의 그 생산직 근로자 백인들이 먹고 살 일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도입을 좀 꽤 올릴 것으로 보이고 표적이 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다. 이렇게 독일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 어, 지금 그 민주당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지금 전기차 관계로는 미국에 와서 공장을 져서 미국 노동자들을 채용해라. 그게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바이든 정부는 이 색깔에 관계없이 그 이민자들도 좋고 어쨌든 미국 내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을 채용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뭐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 일본이나 한국에 상응하는 부담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에, 지금 우리 그 한국 그 미군 주둔비 협상을 그 선거 전에 우리는 좀 빨리 끝내려고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돼서 얼마나 올라갈지는 몰라도 그거 끝나도 또 요구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 그 아줌마들은 트럼프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좋은 놈 이런 식으로 가르길 좋아하죠. 어, 야당 애들은 더 그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렇게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토의 동진처럼 결론은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핀란드까지 경계선을 만들듯이
북한을 중국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어떤 정치학자들은 이 중국의 그 대만 침공과 그다음에 북한의 남한 침공은 그 강하게 그 릴레이 돼 있다. 그래서 동시에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정치학자도 있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 진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은 북한이 에, 중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해서 어, 급변하는 미국과 친해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상상을 해 봅니다. 뭐 이러한 선거 상황에서 이거 우연이기도 하지만은 그 AI 인공지능이 이런 거 보라고 그 띄우는 것 같아요. 스윙보트라고 케빈 코스너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가족 코미디 영화 스윙보트라고 대통령 선거 양적이 우연히도 동점에 단 한 표 무효표가 나온 뉴멕시코주 기막힌 무효표의 주인공 얘기입니다. 멕시코인들이 우리 자리를 뺏는 거라고 공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민자 문제로 시끄러웠지만 공장 생산직인 수권 버드는 관심이 없다. 초등학생 똑똑한 딸 몰리와 산다. 아내하고는 이혼했대요. 젊었을 때는 뭐 컨트리 뮤직을 했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 학교에서 그 발표한 말은 속박에서 자유로, 자유에서 풍요로, 과거를 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 장문, 자기도 어디 표현을 빌렸겠지만은 이런 발표하는 딸 몰리를 보고서 방송국 기자가 출연을 시키기로 해서 방송에 나오게 되는 것을 그 케빈 코스너가 보게 됩니다. 언론은 그래서 그 아버지까지 취재를 하게 됐는데 언론은 그는 무당파 유권자로서 어느 쪽으로도 열려 있다고 한다고 인터뷰 방송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전국적인 이제 그 관심 대상 인물에 대해서 그 단 한 표 어디로 찍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기막힌 상황이 되는데 민주당 후보는 페코스강이 댐으로 바뀌게 된다고 귀뜸을 한다. 공화당이 그렇게 추진을 하니까 그러자 공화당 후보는 현 대통령이에요. 페코스강을 국립 야생 보호 구역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 내용 중에 멕시코 사람들을 데려와서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버드의 말에 친이민 정책을 추진하던 민주당 후보는 지금 뭐 민주당 바이든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정책을 뒤집어 버린다. 그 전에 전에 찍었던 영화인데도 뭐 다 유사한 것 같습니다. 술집에서 공장 동료는 버드에게 공화당 대통령 발바닥을 잘 핥고 왔냐고 비아냥거린다. 양측에서 모두 뭐 이 그 마음을 자기한테 돌리게 하려고 무슨 작전들을 그 쓰고 있는 거죠. 평론가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버드 존슨은 멍청해라는 그 평론가가 얘기하는 방송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두 후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언론 또한 본연의 역할을 잃고 순간의 시청률에 목매는 천국이 벌어져 버렸다고 미국 언론도 까고 있습니다. 딸하고 대화하는 중에서 딸이 공고를 하는 거예요. 후보 토론회 말이야. 결국은 토론회를 하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빠가 질문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온 많은 편지들 아버지한테 사실 온 것을 이 딸이 일일이 그 이 답신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들의 격려 편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그 질문한 것들을 그 국민을 대표해서 아버지가 좀 해보세요. 이렇게 충직한 아주 똑똑한 참모로서의 역할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 당일날
이 대표 질문자, 언론의 유명한 그 앵커도 아닌 이 촌구석의 그이 술주정비 케빈 코스너가 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드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사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토론의 날 질문을 하기 전에 남들은 잘 사는데 저만 뒤처지기 시작했죠. 미국에 진짜 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저일 겁니다. 라고 자신은 별 볼 일이 없었던 놈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줄 뿐이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미국을 평화로 이끌어줄 대통령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낸 많은 사람들, 얼굴은 모르지만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보내온 편지들을 내용을 소개하면서 토론의 질문들을 해나가고 오랜 시간 토론이 흘러갔고 토론의 다음날 버드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백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앞서 그 트럼프에 대해서 그 예측한 그 뉴스 위키지의 기사처럼 느끼는 건데 케빈 코스너는 아마 공화당 후보를 뽑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영화가 진짜라면은 중국 경제가 벽에 부딪힌 이유,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제가 원인 결과를 매우 좋아하니까 바이홍보 에코노 타임즈에서 이 중국인 같습니다. 기자.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연례총회가 3월 11일 폐막됐는데 중국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중국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설명함으로써 중국 대중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시도를 한 그런 연차총회였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이 급성장한 이유는 시장의 인센티브를 또 미국이 솔직히 제공을 했고 값싼 노동력, 인프라 투자, 수출 및 외국인 직접 투자에 기인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드라이버 중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드라이버는 없다. 드라이버라는 용어가 우리가 좀 뭐 그 경영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장 활동은 더 큰 국가 개입과 맞물려 있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노동 공급은 약화시켰다. 그리고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의 심화는 함께 외국인 투자를 중국에서 몰아내고 있다. 재산 위기는 한마디로 병든 부동산 부문에서 비롯됐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가장 눈길을 끈 문구는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이다. New Quality of Product, Product of New Quality라고 영어로 됐을까요?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은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이런 것들로 좀 첨단 기술적으로 먼저 가자 이런 얘기로 이제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첨단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혁신을 위해서는 위험 감수를 보상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런데 중국이 그 민간 비중이 2021년에 55.4%에서 한 2년 만에 36.8%로 떨어져서 국영화되고 많은 민간 기업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둘째, 혁신에는 더 높은 숙련된 인적 자본이 필요한데 에, 이게 숙련된 인적 자본이 부족한 거 아니냐. 돈원공을 많이 써가지고 또 이런 것도 있고 셋째 AI 디지털 서비스 등 첨단 산업은 에너지 집약적이다. 에너지가 많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그 원자력 발전 이런 것을 중국이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에 대한 에너지 및 기타 천연자원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제공했던 데서 이들 자원의 대부분은 과거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자원을 교환한 개발도상국에서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개발도상국들한테서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더 컨버세이션이라는 데하고 또 기사가 공유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연차 총회 양회 장인데 얼마나 높은 기둥 없이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질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떼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중국 놈들을 떼국놈들 떼국놈들 그러는데 대국은 인정하는데 그걸 욕같이 우리가 쓰죠. 그래서 남들이 참 한국 사람들이 참 이상한 종족이다. 자기보다 힘이 센 애들을 아주 우습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지 원자력 굴기 속도 내는 중국 투자 늘려 2030년 미 추월이 목표다. 베이징 이윤정 특파원이 조선 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 국영 원전 기업 올해 22조 원 투자, 기후학당 5명 벗으려 원전 키우기, 원전 친환경 에너지 편입도 논의 시작했다. 그래서 이건 바이두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 사진이고요.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중국은 고도 성장기에 각종 산업부문 공장을 쉬지 않고 가동했고 이에 필요한 전력은 값싼 석탄을 활용해 만들었었다. 그 결과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니까 그 친환경 에너지에 정식 편입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원전 생태계가 더욱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발빠르게 친환경을 내세우는 좌파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의 목적은 환경을 팔아 중국산 태양광으로 돈을 챙기는 목적 이외에 국가 전체적인 전력 가격 인상 위험을 모른 척했다. 이거 사실은 이런 그 태양광으로 해서 대부분 중국산을 갖다가 했죠. 국내 생산품은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경제라는 게 싼 거 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있지만은 트럼프가 그 관세 높여가지고 그 저기 국내 사람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듯이 그런 할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마 그 이런 탈원전을 했던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마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살당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험악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그 머리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탄소 중립 위한 원자력 필요성 공감, 제도 개선 필요라는 제목으로 김순관 객원 기자가 한국 과총의 세미나를 만든 것을 3월 19일에 메일을 보내왔어요. 원자력은 경제성과 안정성 넘어 글로벌 탄소 중립 달성 핵심, 계속 운전과 탄력 운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미래 에너지 솔루션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다. 많이들 이미 회자가 된 거죠. 송영길인가 그 친구가 하는 얘기는 국민의힘 보고 아리 백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비난을 했던 뉴스 기사를 봤는데 아리 백이 한계가 있다. 사실 CF 100의 가능성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원자력 발전이 탄소 발생을 안 시키는 거니까 아리 100이 이런 얘기 빼고 CF 100으로 가자. 이렇게 그 한국
그 과학 무슨 총연합회 이런 데니까 기술자들이 원자력 빨리 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요런 게 검색이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과징금 금액이 어디냐 100만 원이니까 100, 1000만, 억, 10억, 161억 원 과징금 전 대표이사한테는 뭐 10억 원, 삼정회계법인은 15억 원의 그 과징금을 매겼다. 두산 엘러빌리티 언제 그렇게 했는지 한솔 아이원스라는데 거기도 이제 회계 처리 위반이라는 것을 일본에서 쓰는 용어는 이제 분식 회계했다 이런 얘기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분석 안 해볼 수가 없겠네요. 한번 분석을 해서 그 방송을 별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수준은 못 밝혀내겠지만은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미 태평양서 처음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 앞서가는 중로 따라잡기로 CNN 일본판입니다. 이것도 어,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야후제페는 많이 그것도 인공지능으로 하는 건지 그 헤드라인 뉴스에 많이 띄워져요. 우리나라는 그 네이버에서 어, 언론사가 편집한 대로 우리는 그냥 냅니다. 따위 식으로 하니까 객관적으로 한다고 그것도 참 공정한 건지 거꾸로 그 공정이라는 걸 내세운 그게 또 옛날 그 민주당의 그 압력으로 그렇게 그 한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뉴스를 많이 보는지 AI가 알아가지고 네이버에서도 그 우선 사람마다 그게 틀리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 띄는 거를 좀 틀리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검색할 시간도 좀 에, 그런 게 인공지능이지 뭐가 인공지능인지 모르겠다 이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우위라는 시각도 많은 무기 분야에서 미국이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가지고 미국의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쪽에서 그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사진을 찍었는데 전부 다 이게 뭐 햇빛이 뜨거운 데니까 얘네들이 눈이 다 약해서 다 선글라스를 썼나? 공군은 원래 그 선글라스를 써야 멋있게 보이긴 하는데 관심 있는 거는 저는 여기에 그 여군이 허리춤을 딱 그 폼나게 잡고서 앞에 두 명이 보이네요. 그 우리나라도 여군들이 이렇게 그 현장에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총리, 중소임금 인상 정책 총동원, 이게 상공회의소예요. 인건비 전가 정착 촉구.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2일 도쿄 시내에서 열린 일본 상공회의소 통상회원 총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정책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대기업이 거래가격에 전가하는 대처를 우리나라의 새로운 상관습으로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전체에 정착시킨다라고 호소했다. 자,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전가란 의미는 그래서 제가 그 한자를 제가 갖다 붙였어요. 여기 전가라고. 긍정적인 측면의 단어이다. 우린 주로 책임 전가라는 부정적일 때만 써먹죠. 어,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하청업체에 썼을 때는 원재료 연동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 비판을 한 게 있죠. 원재료 연동형이면은 중소기업도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은 대기업 납품하는 가격을 당신들이 내릴 거냐?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또 다른 운영 경비가 올라가지고 못 내립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 결국은 다 이래저래 올릴 거라는 거로 핑계거리를 다 만들 거 아니냐? 제가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아, 일본에서는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결국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기로 그 기시다 총리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상공의 날에 처음 대통령으로서 연설을 했는데 일본 총리는 연례 행사로 가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은 그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언급하고 대기업 독점 시스템, 은행을 공격하는 그런 거창한 얘기를 했는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중소기업 월급 올려주시와요. 그거 상공회의에서 그 윤 대통령의 그이 강연 내용을 제가 하면서 어, 중소기업도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영세 소상공인의 날은 또 개인 뭐 프리랜서 같은 이런 그 아주 그 뭐 정규 근로자도 아니고 사실 근로자지만은 프리랜서라는 이름만 화려한 프리랜서 배고픈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도 좀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2000년대에 대기업 50세의 임금이 그 한 40만 엔 가까이 됐는데 현재 그게 좀 내려가 있는 것 같고 중소기업은 그 차이가 4만 엔이 있었는데 5만 요게 30 한 5만 엔 정도 5만 엔 4만 요거 차이 있었는데 5만 2,129엔으로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고 대기업은 1000인 이상의 기업을 얘기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의 기업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데 한국도 똑같죠. 사실 일본 제도 그대로 베껴다 하는 게 우리나라 공무원 애들이니까 음, 반일 감정을 그렇게 내세우면서도 제도들은 다 일본 거 베껴다가 쓰는 애들이니까 어떤 거래도 그런데 30대 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올라갔는데 옛날에 임금 격차가 9,307원이었는데 2918원 앵까지 그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그 갭이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월급을 좀 올려주라고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번 우리 상공회의소 날에 그 대기업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총선에 더 유리했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 참모진의 그 대국박이 조금 더 잘 돌았었으면은 그 초안을 너무 거창한 얘기들만 해가지고 기시다 총리는 참 잔잔하지만 사실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없이 대기업 없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2023년 12월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을 금융감독원이 뉴스레터에서 알려줬습니다. 우리나라 그 부실채권 비율이 국내은행의 0.47%로 전분기 말 0.44%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부실채권은 12.5조 원, 여기 증가했다. 기업 여신 쪽에서 10조 원, 가계 여신 쪽에서 2.4조 원, 신용카드 채권이 0.2조 원 정도로 그게 이제 그 연체되고 부실채권화 되고 있다는 얘기죠. 12월 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26.5조 원으로서 그 대손 충당금 적립 확대로 인해 전기 분기 말 대비 1.8조 원 증가했다.
못 받을 돈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대송 충당 그를 좀 더 세웠다는 얘기죠. 이에 따라 대손 충당금 적립률도 대다수 은행에서 상승했으나 은행권 전체로는 수출입 등 특수은행의 영향으로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적립률에 대한 그 산식도 이렇게 그 소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특수은행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금융권 PF 연체율은 2%대 후반대로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 재구조화 등을 중점적으로 유도하겠다. PF 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하여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중국의 그 부동산이 가장 문제의 출발이 부동산에서 출발을 했대는데 우리나라 잘 그 관리를 해야 되겠죠.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뭐 얼마인가요? 뭐 천조 원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좀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고 압박이 지금 있고 있는 거죠. 경제도 디플레가 되고 있으니까. 한국 영부인은 어디에? 외신들 일제히 의문 제기. JTBS에서 방송된 내용인데요. 3월 22일 제가 스루프 타임즈에서 멜라니아 여사의 드문 출연에 한국 김건희 여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견을 내보낸 바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방송이 나오네요. 지금 100일 가까이 외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김건희 여사는 어디 있나? 싱가포르 신문이 이런 기사를 냈다고 그러고 지난해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이 공개석상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며 특히 3.1절 행사에 하지 않은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썼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국의 왕세자빈 게이트 미들턴의 모습을 갖춘 것과 함께 언급이 된다. 어, 참 영국 왕실의 그 찰스 황태자도 그 암 발생됐다고 그러고 지금 그 왕세자빈의 그 거취가 꽤 그 이 영국 내에서는 주목이 되는 모양입니다. 대부분의 매체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노출을 줄이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인디펜던트치는 21일 날 한국의 케이트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비유를 그 왕세자 빈 그 미녀더라고요. 제목으로 김 여사의 행방에 대해 다뤘고 미국에서 영부인이 사라지면 끝없는 추측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교수의 말을 인용을 했다. 미국에서는 영부인이 사라지면은 아주 대대적인 언론의 추적을 받게 돼 있는데 지금 한국 언론 애들은 뭐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건데 JTBS에서 했네요. 이게 네덜란드 방문했을 때 음, 겨울에 갔었나? 그런 모양이네요. 첫 양산 앞둔 KF-21 북중 두려워할 한국형 독침될까? 이 어쨌든 이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 별도 이 분석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카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한국 항공우주의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원가 산출 방식이
불합리한 거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런 방위 산업이 투명해야 우리나라 앞날이 밝을 거라고 또 저도 소개를 별도로 했죠. 시멘트 업계 올해는 수요 급감 우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잿빛 전망이라고 백윤미 기자가 조선 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전반적 증가했다. 2023년에 그랬단 얘기죠. 건설 경기 침체에 친환경 설비 투자도 지금 늘리고 있고 작년만큼의 호실적 기록 어려울 것 같다. 매출 영업이 껑충 뛰어서 가격 인상, 원자재값 안정 역량으로 좋았는데 2024년도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설비 착공, 뭐 이런 등의 그 비용과 완공 후 운영 비용 역시 막대한데 이는 예견된 손실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최근 이 친환경 설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장기적인 고민도 많은 상황이라고 했대는데 어쨌든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친환경 설비 그 이 지자체에서 하는 그 이재명가라 그 좌파 애들이 하는 쓰레기 그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서 전국의 소각장화 이게 친환경 설비가 시멘트 업계에서도 그게 실효성에 대해서 그 고민하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을 공해공화국을 만들려는 그거 한국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새끼들이지 이 새끼 욕을 좀 씁시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시멘트 강원도에 많잖아요. 요거는 이제 의왕시에 있는 유통기지에 있는 그 사일로 탱크죠. 사일로 탱크 그런 건데 에, 강원도는 인구가 적고 또 그런 지역이니까 거기는 그 만약에 그 피해를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면서 또 친환경 설비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원료 가격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연탄 가격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그 시멘트 업체에서 주로 많이 태우자. 한국에서 나오는 시멘트를 태워서 그 시멘트를 만들면은 그 국내 수요만이 아니죠. 시멘트도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지만은 그 원가 절감을 위해서라도 많이들 좋아하는 게 원가 절감이니까 에, 그 유연탄의 일부를 그 생활 쓰레기 대도시에서 나오는 그거를 돈을 들여서라도 어차피 처리비는 들어가는 거니까 돈을 들여서 갖다 주자. 이게 제 주장.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천안을 함께 둘러본 윤한 반국가 세력 발 못 붙이게 할 것. 아주 강한 어조로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거라는데 어,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제9회 서해 소호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피격된 천남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종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다. 행사장에 동행했던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어깨를 두드리고 대화도 나누는 등 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이상 3월 23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